아니, 엄마, 저한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하셔야 했어요? 그게 급한 일이었어요? 이 정도면 급한 일 아니냐? 대체 왜 이러시는 건데요? 차라리 저한테 서운한 일이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너는 되고 나는 안 되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알아듣게 설명을 해보세요. 너 지난번 제사 때 출장 간다고 했던 날, 그때 처갓집 식구들이랑 어딜 갔다 온 거냐? 김 씨가 말을 하자 아들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넌 내가 끝까지 모를 거라고 생각했니?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 어디 있어? 나도 너한테 거짓말하고 놀러 가니까 금방 들켰잖니? 아니, 그건 제 입장에서 엄마가 서운해 하실까봐 그랬죠. 거짓말 한 게 더 서운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니? 사정이 있으면 당연히 못 올 수는 있다. 근데 그 사정이라는 게 처갓집 식구들이랑 여행 가는 거라면 너무 서운하지.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74세 김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김 씨는 한평생 애지중지 키운 아들과 다른 일도 아닌 남편의 제사 때문에 다투게 될 거라곤 상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모에게 이럴 수 있는 자식이 아니었거든요. 본심을 숨겨왔던 건지 아니면 결혼하면 원래 이렇게 되는 것인지 김 씨는 피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저 자신을 조금 섭섭하게 하는 그 정도의 문제였다면 김 씨도 이렇게까지 서글픈 기분이 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닌 살아생전 아들밖에 몰랐던 남편의 제사 문제였습니다. 며느리와 손자까지는 어렵사리 이해라도 할 수 있었지만 아들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글러먹은 자식이었어도 말이죠. 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다. 그러셨겠죠. 조금만 더 사시다가 가시지. 아들의 결혼을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남편의 제삿날이었죠. 남편은 남들보다 조금 이른 50대에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퇴근 후에 김 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조촐한 제사상은 이미 김 씨가 차려둔 상태였어요. 김 씨와 아들은 함께 제사를 지내고 마주 앉아 늦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아들이 피곤할까봐 남편의 제사는 늘 9시에 지내곤 했어요. 몇 번의 제사를 거치면서 슬픔이 많이 희미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이제 곧 결혼한다고 생각하니 더 심란했어요. 아들 역시 말은 안 했지만 표정만 봐도 김 씨와 같은 생각이었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살아생전 아들이라면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정도로 아들에 대한 애정이 정말 큰 사람이었어요. 아들도 아버지의 넘치던 사랑을 잘 알고 있었죠. 너희 신혼집은 이 집에서 시작해라. 앞으로 아이 낳고 살려면 넓은 집 필요하잖아. 나는 혼자 사니까 작은 집에서 맘 편하게 살 거다. 이 집을 저한테 주신다고요? 그래, 원래 너희 아버지도 살아생전에 그렇게 하시려고 했어. 너 장가가면 집 주고 이사 가기로 했었다. 원래 남편과 평생 함께 살던 집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김 씨와 아들에게 공동 상속되었어요. 아들은 앞으로 결혼하면 아이까지 낳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혼자 살게 될 김 씨보다 넓은 집이 필요했습니다. 아들은 30살에 결혼을 했고 며느리는 그 당시 나이로 27, 꽃다운 나이였죠. 김 씨는 살고 있던 아파트를 아들에게 비워주었고 20분 거리에 있는 15평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세금이나 이래저래 귀찮은 문제가 있어서 명의까지 정리한 건 아니지만 어차피 이제 아들의 집이 된 것은 기정사실이었죠. 아들은 결혼하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아이를 가졌고 이듬해 예쁜 손자도 태어났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2년이 지났을 때 며느리는 처음으로 제사에 참석했습니다. 첫 해에는 임신을 한 상태라서 제사에 부르지 않았죠.
여느 때처럼 아들은 9시에 맞춰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느라 고생했다. 어머님 상 차리느라 힘드셨죠? 제가 일찍 와서 도와드렸어야 하는데. 무슨 소리야? 너가 아기 보느라 힘들지. 아무리 가까이 살았어도 아들과 며느리는 얼굴을 자주 보기 힘들었어요. 제 생각보다 제사상이 간소하네요. 그래, 우리는 딱 우리 저녁 한 끼 먹을 만큼만 차려. 며느리는 아마 상다리가 부러지는 제사상을 상상하며 온 모양이었어요. 김 씨는 명절에도 차례는 따로 지내지 않았고 1년에 딱 한 번 남편의 제사 하나만 챙겼습니다. 그것도 격식을 따지기보다는 잘 먹는 음식들 위주로 차렸어요. 남편을 기리는 제사가 누구에게도 힘든 일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편의 기일날에 아들과 만나서 같이 밥 한 끼 먹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오느라 시장할 텐데 어서 밥 먹자. 이번엔 아들뿐만이 아니라 며느리와 손주까지 함께 있으니 기분이 남달랐어요. 남편은 아들이 결혼하는 모습도 예쁜 며느리도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자도 전부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참 아쉬웠고 아들 역시도 아버지만 생각하면 슬픈 기분이 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가 밥을 먹다 말고 입이 찢어져라 하품을 하는 겁니다. 지켜보는 사람이 다 피곤해질 정도로 크게 하품을 하는데 아이 보느라 얼마나 피곤하면 그럴까 싶어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애 보느라 많이 피곤하지? 네, 요즘 잠을 거의 못 자는 것 같아요. 시계를 보니 아직 9시 30분밖에 되지 않았지만 서둘러 아들과 며느리를 돌려보내는 것이 낫겠다 싶었습니다. 대충 다 먹었으면 너희들은 빨리 돌아가 봐라. 그러자 며느리가 주섬주섬 짐을 챙기며 일어났고 아들도 밥숟갈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엄마 죄송해요. 저희 먼저 일어날게요. 요즘 이 사람이 새벽까지 애 보느라 잠을 통 못 자거든요. 그래, 원래 저 때는 다 그렇더라. 얼른 가봐. 그나마 집이 가까운 것이 다행이었죠. 김 씨는 아들에게 주기 위해서 만들어둔 반찬도 꺼내서 들려보냈습니다. 20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 아들은 집에 도착했다고 전화를 걸어왔어요. 저희 도착했어요. 엄마도 오늘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내년부터는 제사를 8시에 지내자. 8시면 너무 이른 거 아니에요? 괜찮아. 며느리도 그렇고 너도 밥 먹고 돌아가서 쉬려면 일찍 하는 게 낫지. 그렇게 그날 이후로 남편의 제사를 8시로 당겨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 어느새 손자는 초등학교 졸업할 때가 다 되어 있었어요. 너 왜 혼자 왔어? 그날도 남편의 제삿날이었고 아들은 8시에 딱 맞춰 김 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들렀다가 왔는지 옷차림은 편해 보였지만 며느리와 손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아들 혼자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수호랑 수호 엄마는 그냥 집에서 쉬라고 했어요. 왜? 무슨 일 있니? 그건 아니고 수호가 요즘 많이 피곤해해요. 6학년 되고 갑자기 학원을 늘렸더니 스트레스 받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대체 학원을 몇 시까지 다니길래? 평소에 집에 오면 8시, 9시 그쯤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그 사람들은 아버지 얼굴도 못 봤는데 그냥 올해부터는 저 혼자 올게요. 아들의 말을 듣고 김 씨는 서운한 감정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동안 김 씨는 며느리에게 숟가락 하나라도 놓으라 시켜본 일이 없었어요. 다 차려진 밥상 맛있게 먹이고 집에 갈 때는 반찬도 만들어 들려보냈었죠. 그나마 아들이라도 찾아오겠다는 것에 감사라도 해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래. 언니가 이해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하게 지내는 동생이 다음날 김 씨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해주었어요.
우리 집은 밤 12시에 조상이 찾아온다고 꼭 그때 제사를 지냈었는데 요즘 며느리들은 세상 좋아진 줄을 몰라. 차라리 내가 언니네 집안 며느리 하고 싶네. 아니, 근데 며느리는 그렇다 쳐도 손주는 같이 와야 하는 거 아냐? 그래도 핏줄인데. 내심 김 씨도 같은 생각을 했었지만 제사 문제로 아들과 신랑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손주도 한 번 본 적 없는 시아버지, 할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없는 건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억지로 제사에 참석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었죠. 어쨌거나 아들만 제대로 찾아오면 됐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제사 때 그런 김 씨의 마음에 아들이 대못을 박는 일이 있었어요. 마침 남편의 제사가 토요일이었고 김 씨는 달력을 보고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주말이니 며느리나 손주가 같이 올 수 있을 줄로 알았거든요. 제사를 며칠 남기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희 아버지 제사가 올해는 토요일이잖아. 토요일이요? 아, 맞네요. 토요일. 혹시 토요일에도 수호 학원 가니? 토요일에는 안 가죠. 아들의 대답에 김 씨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어요. 그럼 손주도 같이 오냐고 물어보려는 찰나 김 씨보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엄마, 저 이번 주 주말에 출장 가요. 뭐? 출장? 무슨 회사가 주말에 출장을 보내? 그러게 말이에요. 부산까지 가야 해서 일요일은 되어야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필 1박 2일 주말 출장을 간다고 하길래 김 씨는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죠. 죄송해요, 엄마. 올해는 혼자서 지내시면 안 될까요? 남편 제사 때 한 번도 혼자 지내본 적은 없었지만 어차피 음식 준비도 여태 혼자 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은 없었어요. 회사 출장이라는데 어쩔 수 없지. 부산까지 조심해서 다녀와라. 네, 이번만 이해해 주세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긴 일하느라 그런 건데. 그리고 토요일 저녁 김 씨는 처음으로 혼자 제사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도 쓸쓸하고 초라한 제사상처럼 느껴졌어요. 이제는 아들마저 제사 지내는 걸 원치 않는 것 같은 기분이었고 올해를 마지막으로 내년부터는 각자 알아서 납골당을 찾는 걸로 대신하는 게 어떨까 고민이 되었어요. 며느리와 손주는 제사 때 얼굴을 비추지 않은 것이 몇 년이 되었고 그나마 찾아오는 아들도 1시간이 채 되기 전에 일어나 버리니 별로 의미 있는 일로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처음 남편의 제사를 지낼 때 그때의 마음가짐과 많이 달라진 듯 했습니다. 차라리 아들도 제 아빠가 보고 싶을 때마다 납골당을 찾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인 일요일 아침 김 씨는 혼자 외출 준비를 하다 말고 갑자기 손주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이 찾아오지 않아 반찬은 전해주지 못했지만 손주가 좋아하는 장조림이며 어제 만들어둔 동그랑땡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집에 놔둬봐야 김 씨는 잘 먹지도 않을 텐데 그럴 바에는 직접 집에 가져다 주는 것이 낫겠다 싶었죠. 아들도 출장을 갔으니 집에는 며느리와 손주만 있을 것이었습니다. 집도 멀지 않으니 외출하는 김에 반찬을 가져다 줘야겠다고 생각했죠. 일단 집을 나서기 전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어요.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일단 반찬을 챙겨 나왔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인기척이 없더라고요. 며느리와 손주가 둘이서 외출을 했나 싶어 아들 집 문고리에 반찬을 걸어두고 돌아섰어요. 음식이 상하지는 않을까 걱정도 있었지만 며느리가 멀리 가진 않았을 거라 생각했고 날씨가 꽤 추웠기 때문에 그리 금방 상하진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네 아파트 정문을 막 빠져나왔을 때 며느리한테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어머님 전화하셨었어요? 제가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놔서 어머님 전화 온 줄도 몰랐네요. 그래? 너 지금 어디니?
저야 집이죠. 무슨 일이세요? 집이야? 아니, 내가 방금 너희 집 앞에 있다가 왔는데 반찬 가져다 주러 왔다가 아무도 없길래 반찬을 그냥 문고리에 걸어두고 왔거든. 아, 그러셨어요? 아, 맞다, 맞다. 아까 집에 오다가 현관에 뭐가 걸려 있길래 가지고 들어오긴 했어요. 저도 외출했다가 방금 집에 들어왔거든요. 그래, 반찬은 바로 냉장고에 넣어라. 그냥 지나가다가 그거 가져다 주려고 들렀어. 네, 어머님 감사해요. 맛있게 잘 먹을게요.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김 씨는 가던 길을 가려고 하다가 아무리 봐도 뭔가 좀 이상했어요. 며느리는 평소답지 않게 굉장히 당황하는 듯 했고 뭔가 대화 내용이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아서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쎄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아들의 집으로 다시 돌아갔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순간 현관 문고리에 본인이 걸어둔 종이 가방이 그대로 걸려 있는 걸 확인했죠. 그때부터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고 떨리는 손으로 아들 집의 초인종을 눌렀는데 역시나 아무런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며느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죠. 네, 어머님 또 전화하셨네요. 응, 반찬 냉장고에 잘 넣었나 해서. 수호 좋아하는 장조림이랑 동그랑땡 가져왔거든. 아, 안 그래도 지금 점심 먹을 때라서 바로 먹어보려고요. 정말 맛있어 보여요. 잘 먹을게요. 그래, 동그랑땡은 한번 데워 먹어라. 그럼 끊을게. 전화를 끊고 나니 김 씨의 머릿속은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대체 며느리가 거짓말을 해가며 자기를 왜 속이고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김 씨는 그날 만난 친구에게 이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고 친구는 김 씨에게 핸드폰을 잠깐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래서 요즘 시대에 자식들이 하는 SNS를 부모도 같이 해야 하는 거야. 너는 원래 이런 거 안 하니까 애들이 끝까지 모를 거라고 생각했겠지. 친구가 어떤 사이트에 가입을 했더니 갑자기 아들과 며느리의 사진이 주르륵 나타났고 그 중에는 오늘 업데이트된 사진도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까지 다들 제주도 여행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애들이 자기들끼리 제주도 여행 가느라 미안해서 너한테 거짓말 했나 보네. 이럴 수 있어. 그냥 모른 척 하는 게 서로에게 좋아. 친구의 말에 김 씨도 서운한 마음과 거짓말을 한 아들에게 약간의 화가 나기도 했었지만 그냥 참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하던 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야? 친구의 손에 있던 핸드폰을 건네받았더니 아들의 세 식구 외에 두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사돈 부부였죠. 정말 아들에 대한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고 김 씨의 친구도 이건 너무한 일이라며 자기가 더 크게 화를 냈어요. 친구와의 만남을 빠르게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김 씨는 집까지 어떻게 왔는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정신이 빠져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서럽더라고요. 집에 돌아와 보니 식탁 위에는 어제 김 씨가 먹고 남은 제사 음식이 약간 남아 있었고 그걸 보니 더 힘든 마음이 드는 듯 했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이럴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차라리 힘드니까 이제 제사 지내지 말자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서운하진 않았을 거예요.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제사에 오지 않는 아들에겐 이제 남편도 본인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1년에 여러 날도 아니고 딱 하루인데 그게 그렇게 싫어서 출장을 간다고 거짓말까지 해가며 여행을 갔어야 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김 씨는 아들에게 한동안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름이 지나 아들에게 연락해서 앞으로 남편 제사는 김 씨 혼자 지내겠다고 말했죠. 처음엔 어리둥절해하던 아들은 큰 의문 없이 알겠다 하고 그 뒤로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사에 참석하지 않는 건 크게 화낼 문제는 아니었지만
거짓말 때문에 큰 상처를 받은 김 씨는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힘들었어요. 명절에도 올 필요 없다 말했고 그러다 보니 가까이 살아도 얼굴 볼 일이 전혀 없더라고요. 김 씨는 혼자 마음속에서 아들을 서서히 지워나갔습니다. 한참이 지나 아들이 먼저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바쁘세요? 얼굴 못 뵌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바쁘긴 뭐가 바빠. 난 항상 똑같지. 근데 무슨 일로 전화했어? 아, 저희 집 등기가 아직 엄마 명의가 반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들이 결혼할 때 비워준 아파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원래 남편 세상 떠나고 공동 명의로 상속이 되어 있었는데 아들은 이참에 아파트 지분 정리를 확실하게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럼 아예 날짜를 정해서 법무사 사무소에서 뵙는 걸로 해요. 최근 들어 김 씨와 서먹하게 지내는 것이 신경이 쓰였는지 아니면 또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완전히 넘겨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듯 했습니다. 김 씨는 알겠다고 대답했고 아들은 들뜬 기색으로 자기가 날짜를 다시 정해서 알려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아들과 약속한 날이 되었고 아들은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어디에요? 저는 법무사 사무소 다 왔어요. 그래? 근데 어쩌냐? 내가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은데. 지금 약속 시간 다 됐잖아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급해서 그럴 경황이 없었어. 내가 나중에 다시 연락해 줄게. 김 씨는 친구와 함께 제주도 가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안 그래도 예전부터 친구가 제주도 같이 가자는 말을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여행을 하기로 했죠. 제주도에 도착하고 여행을 하는 동안 아들에게 전화와 문자가 계속 날아왔지만 전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첫날은 그렇게 넘어갔고 둘째 날이 되어 또다시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진짜 어디 가셨어요? 집에도 안 계시던데. 나 지금 급한 일이 생겼다고 했잖니. 지금 배 타야 해. 전화 끊어. 배요? 갑자기 무슨 배를 타시는데요? 우도 들어가는 배 타야 해. 우도? 우도요? 엄마 제주도에 계신 거예요? 아니, 저희랑 법무사 가기로 한 날에 제주도를 뭐하러 가셨어요? 그게 급한 일이에요. 아들은 이해가 안 된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엄마, 저한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하셔야 했어요? 그게 급한 일이었어요. 이 정도면 급한 일 아니냐? 대체 왜 이러시는 건데요? 차라리 저한테 서운한 일이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너는 되고 나는 안 되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알아듣게 설명을 해보세요. 너 지난번 제사 때 출장 간다고 했던 날 그때 처갓집 식구들이랑 어딜 갔다 온 거냐? 김 씨가 말을 하자 아들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넌 내가 끝까지 모를 거라고 생각했니?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 어디 있어? 나도 너한테 거짓말하고 놀러 가니까 금방 들켰잖니? 아니, 그건 제 입장에서 엄마가 서운해하실까봐 그랬죠. 거짓말한 게 더 서운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니? 사정이 있으면 당연히 못 올 수는 있다. 근데 그 사정이라는 게 처갓집 식구들이랑 여행 가는 거라면 너무 서운하지. 아들은 전곡을 찔린 듯 아무런 말이 없다가 갑자기 화를 내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솔직히 그동안 아버지 생각하면서 저도 제사 지냈어요. 근데 이제는 솔직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돌아가신 지도 꽤 됐고 제사라는 게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아버지가 오셔서 음식을 드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대체 무엇이 아들을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더는 이야기할 것도 없었습니다. 너는 그러면서 잘도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를 물려달라고 했구나. 이건 그거랑 완전히 다른 문제죠. 그래, 난 같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부모 제사도 안 지내겠다는 너 같은 놈한테는 아파트 못 준다. 정 가져가고 싶거든. 내 몫은 지금 시세로 확실하게 계산해서 주고 가져가. 뭐라고요?
약속하셨잖아요. 저희 이 집 팔고 이사 갈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이사를 가던지 말던지 너 마음대로 하고 나는 내 목숨 받아야겠으니 그리 알아라. 너가 집 안 내놓으면 내가 내놓을 테니까 맘대로 해봐. 그 말을 끝으로 아들과 김 씨의 사이는 완전히 갈라졌고 결국 한 달 뒤에 아들이 살고 있던 집을 팔아 정확히 돈을 반반 나눠 가졌습니다. 아들은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고 나오는 날 고작 제사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겠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하지만 김 씨는 제사에 오지 않는 아들이 야속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세상 떠난 부모를 의미 없다고 말하는 자식이었기 때문에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주고 싶지 않았어요. 김 씨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아들의 얼굴을 본 적이 없고 김 씨도 시간이 지나며 아들을 마음속에서 지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